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이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정인 신원식. 피청구인 주신문 하십시오. 네. 증인 잘 듣고 간단 명료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증인은 육군사관학교 37기로 입교해서 81년에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한 후에 3사단장,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역임하셨죠. 네. 2023년 10월경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었다가 2024년 8월경부터 현재까지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임하고 있죠. 네. 국가안보실의 주요 업무는 어떻게 됩니까? 네. 각 관련 법규에 의해서 국가 안보에 관련돼서 대통령 직무를 보좌합니다. 3차장실은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사이버 안보 분야와 경제 안보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그 작년에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셨는데 그 전후에서 국제 정세와 안보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국방부 장관을 거쳐서 안보실장으로 재직하여서 대한민국의 국방, 안보 분야의 전문가로서 한국이 현재 처한 안보 정세는 어떠하다고 평가하시나요? 네, 제가 대통령께 국가안보에 대한 최고 직무를 보좌하는 참모로서 대통령이 느꼈을 고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전후에서 대한민국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능력은 고도화되고 있었고 북한은 이를 우리에게 사용하겠다고 매일 위협을 했습니다.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은 이제 패권 정쟁으로 악화되고 있었고 지정학적으로 그 중심에는 저희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밀착은 한반도와 세계 안보에 실체적인 위협이 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것은 북한군이 전쟁 경험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로부터 많은 반대국가 예상이 됐기 때문에 이는 오롯이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과 도발로 돌아올 것이 뻔했습니다. 그리고 미 행정부가 새로 출범하게 됐는데 아직 외교 안보나 경제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확실성이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안보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힘을 모아서 대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힘을 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이 누구보다 더 안보 현실에 대해서 매우 위중하다고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좀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이 지금 중국이나 북한으로부터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국민들이 색깔론이라든지 이런 어떤 야당의 비판이나 또는 이른바 진보 진영의 비판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 굉장히 근거 없는 것처럼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나온 사태들을 보면 민노총 간부들이 간첩 행위를 한 걸로 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그런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 좀 아십니까? 네,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이게 지금 현재 진행되는 현대에서 말하는 지금께서 좀 이따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현대에서 말하는 어떤 하이브리드전이나 심리전 이런 경우에 비춰보면 국민들이 좀 그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간첩이 적발된 조직 내에서도 자성하는 게 없고 그 다음에 국민들도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민노총이라든지 또는 사회 거대 민간단체 내에서 그런 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안보에 어떤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건 맞는 거죠. 네, 안보 위협은 대개 외부보다는 내부가 그 경각심을 약화돼서 초래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예. 지금 증인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새로운 냉전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할 정도로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전 세계 교역 질서도 변화되고 세계 공급망도 재편되고 있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국제 질서의 역학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건 맞죠, 그죠? 네. 예, 아까 또 증인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2000년대 초반에 중국이 부상할 즈음에 노무현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 노선, 이른바 균형자론을 주장한 바 있었죠. 네. 근데 지금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직전에 미국의 유명한 띵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 그리고 국제전략연구센터, 흔히 CSIS라고 하는 그 관계자들이 나와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코리아 방송에 나와서 트럼프 2기 정부는 그러한 외교 노선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주 강경하게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어떤 외교 노선은 좀 더 신중하고 어떤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위기 상황인 건 맞죠? 그렇습니다. 예. 2-3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이 처한 이런 상황이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안보와 경제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다양한 위험 요인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잘 의식하고 치열한 경쟁을 이겨야 할 뿐만 아니라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더욱더 증가하고 있고 사회 내부적으로도 갈등 요인을 잘 컨트롤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기는 군사 안보 전문가로서 이런 정세 판단을 기초로 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군의 전력 향상, 군인에 대한 처우 개선, 급변하는 정세에 맞춰서 기술 진전에 맞는 전술 개발, 또 특히 이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 생각하시죠? 네. 예,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예산안 중에서 초급 간부들 처우 개선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가 2025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초급 장교 및 부사관 등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지 아니하고 의결한 사실 아시죠? 네. 예, 그 내용이 처음에 정부에서 제출했던 안이 지금 현재 초급 장교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것보다 부족해서 증액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였다가 그 협의가 진전되지 아니하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그냥 의결을 통과시킨 것이죠. 맞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병들을 지휘함에 있어서 하사관과 초급 장교를 원활히 확보해야 될 어떤 필요성은 어떤 점에서 특히 중요합니까? 네, 초급 간부는 뭐 병사를 지휘해서 일선에서 전투력 발휘에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우리 국가안보의 주역으로 자라날 인재들이기 때문에 소중히 관리하고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나온 논문들을 봐서 이 단기 복무 간부들을 획득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연구된 논문들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논문에 따르면 지금 인구 변화 구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인구 추측에 의하면은 2040년에 가면은 20세 청년들이 15만 5천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 예상이 되어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청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그렇게 줄어든 청년들을 상대로 해서 민간 부문과 군대가 청년 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재 경쟁이 더 심화될 것인데 그런데 하사관들과 초급 장교에 대한 처우가 낮아서 그 처우 개선이 지금 시급하다 이런 논문이 출간되는데 증인께서도 전문가로서 이 의견에는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인께서 말한 대로 정부 예산안보다도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가 긴급한 현안이다 해서 증액을 협의했던 건 맞는 거죠. 네. 예. 지금 현재 군 초급 간부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보도가 된 것들이 있습니다. 작년 한 해 2022년에는 7,639명이 빠져나갔으나 2023년에 9,482명으로 처음으로 군을 떠나는 초급 간부가 9,000명 선을 넘었다 해서 초급 간부 확보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고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안 증액이 크게 이슈가 된 건 맞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문화일보에서 또 이렇게 이번에 증액되지 못한 예산안 중에서 특히 이제 초급 간부들의 처우 개선의 필수적인 항목들이라고 생각했던 당직비, 장교 단기 복무 장려금, 부사관 단기 복무 장려수당, 학군 후보생 생활지원금,
이런 것들이 다 단기 장교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항목들이죠. 그렇습니다. 4-5는 생각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21세기 들어서 군사 전문가들은 하이브리드 전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대칭전, 복합전쟁 이런 용어 등과 등치시켜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경계선이 딱 분명하진 않는데 안보 전문가인 증인께서 생각하는 하이브리드 전의 어떤 의미는 어떤 것인가요? 네, 하이브리드 전은 2014년 러시아가 크리미아 반도를 불법 침략하는 것, 불법 점령한 것을 계기로 해서 당시 나토 정상회의 때 나왔던 개념입니다. 하이브리드 전은 기존 전통적인 전쟁 수행 방식에 추가해서 정치 공작이라든지 경제 침투라든지 그다음에 SNS 등을 이용한 여론 심리전, 영향력 공작 등을 망라합니다. 특징은 공격 대상 및 목표가 전통적인 군사력이나 정권 집단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또 나아가서 그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언제 어디선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세 번째는 시행 주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막상 발생해도 책임 소재를 묻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 등의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하이브리드 전은 그와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이미 그 나라의 어떤 국방력이라든지 국력은 상당히 감퇴된, 그래서 물리적인 전쟁이 터지면은 사실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인 상태에서 몰리기가 쉬운 거죠. 네, 거기에 추가해서 영향력 공작 등에 의해서 국민의 어떤 항전 의지라든지 사회 통합성 같은 것이 또 윤리감 이런 것들이 많이 와해됐기 때문에 비단 군사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싸울 수 없는 상태로 국가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예. 하이브리드전은 타국의 전력망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해킹 등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공격 또는 타국의 선거에 대한 개입, 수출 규제 등 합법, 비합법 수단, 군사적인 수단, 민간 분야의 수단, 정치, 경제 등 영역과 수단을 가리지 아니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전개한다고 볼 수 있죠. 네, 광해의 의미에서 하이브리드전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하이브리드전은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전체주의, 일당 독재 국가들이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상대로 해서 많이 구사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 경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전체주의 국가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경쟁력이 낮습니다. 이 낮은 경쟁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체주의 국가들은 하이브리드전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브리드전 특성상 전체주의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약점이 많습니다. 개방성, 포용성이라든지 또는 온라인, 오프라인 매스미디어가 발달을 했기 때문에 영향력 공작이나 심리전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 담화문에도 발표하셨지만 우리나라 주변에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사회주의 국가 또는 사실상의 일당 독재 국가가 있지만 그래도 친선 차원에서 또는 경제 교류 차원에서 서로 상호 존중하는 의미에서의 교류는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하지만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라든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하는 그런 어떤 하이브리드 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해야 되는 건 맞죠? 네, 우리의 규범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범국민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는 이 하이브리드 전을 의미하는 용어로 초한전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네, 계명대 교수가 쓴 책 제목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계를 초월한 전쟁. 그래서 하이브리드전과 유사한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전 세계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중국이 다른 나라의 국가의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그게 많이 이슈가 되지는 않지만 세계에 지금 그게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중국은 타국의 선거에 개입하는 정치 공작, 가짜뉴스나 거짓 정보 확산을 통해서 타국의 위해를 가하는 인지전, 여론전 또는 ICT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전 등 이런 전법을 종합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죠.
네, 그런 보도를 본 적은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외국에 나가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은 이렇게 외국에서 활동하는 기업, 그 나라에 체류하는 중국 교민, 중국 유학생들을 통해서 친중 정치인들에게 정치 자금을 제공하거나 또는 지지하는 여론을 확산하거나 선거에 있어서 그 후보에게 반대하는 그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뉴스를 퍼뜨리거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타국의 정치에 개입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사례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뭐 해외에서 그런 적이 있다고 하는 보도를 본 기억은 있습니다. 중국이 보도된 바에 따르면 캐나다하고 스웨덴은 공식적인 보고서가 나왔다고 하고 또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대만에 대해서는 지금 선거 개입 영향성 때문에 대만은 선거제도를 다 바꿔서 당일 투표 현장 개표로 다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트럼프를 만났을 때 대한민국을 중국의 속방처럼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시죠? 그런 보도는 보신 적 없습니까? 네, 2017년 아마 판비치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할 때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하는 보도는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중국이라면 한국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선거 개입을 위한 시도는 있을 수 있다 생각하시죠? 큰 가정을 전제로 외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답변하지 알겠습니다. 않겠습니다. 예.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에 대해서 숫자를 알아보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제 146호증에 보면 통계청에 의하면 2024년 4월 말 기준으로 한국 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260만 명이고 그중에 중국인은 96만 2천 명으로 약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다양한 하이브리드 전술을 감안하면 이렇게 중국인이 많다고 하는 것은 중국 정부로서는 하이브리드 전을 전개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환경인 건 맞죠? 단정적으로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례는 좀 있었는데 과거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몽을 함께 하겠다. 또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중국 대사를 만나서 대사가 한국의 내정 간섭적인 발언을 했을 때 또는 중국과 대만의 문제에 대해서 양국에 대해서 쎄쎄하면 된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과 같이 정부 여당이거나 또는 국회 일당의 대표가 그런 친중적인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면 그런 경우에도 하이브리드 전을 전개하기에는 적절한 환경은 아닙니까? 예, 그것도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9-3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중국은 여론 주도층을 매수하거나 영향력을 확보하여 정치 공작을 펴서 친중 세력을 부식시키고 가짜 뉴스, 거짓 정보를 유포하여 정치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소위 우마오당이라고 알려져 있는 인터넷 댓글 부대를 운영하여 여론을 조작하고 또 ICT 기술을 이용해서 상대국의 어떤 기반 시설에 대한 통제력을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는 그런 시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나요? 네, 그런 보도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9-4는 이렇게 좀 바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AI 기술이 세계에 손꼽힐 정도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예, 우마오당이라고 해서 보도에 따라서는 1천만 명, 많게는 4천만 명 정도의 댓글 부대를 중국이 운영하고 있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댓글 부대를 AI 기술과 접목하면 마치 사람이 쓴 것처럼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서 인터넷 여론 공작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기술적으로. AI 기술이 불법과 위법에 사용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하이브리드전은 경제 및 문화 교류에서도 보복 조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죠. 마치 기업 간의 문제인 것처럼 해서 이루어지기도 하는 거죠. 뭐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중국이 2016년에 북한 및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사드 배치를 결정했을 때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보복 조치한 것 아시죠? 네, 당시 중국은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지 아니하고 지방정부나 또는 중국 기업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기업 간의 교류를 갑자기 축소하거나 중단하게 하는 이른바 한한령을 내린 바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또 중국은 당시 합법적인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한다고 내세워서 갑자기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세무조사, 위생, 소방조사를 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통관 등 각종 절차를 엄격하게 해서 비관세 장벽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을 상당히 위축시킨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심지어는 당시 한국산 배터리가 탑재된 중국차의 전기차 모델에 대해서 다른 모델에 대해서 보조금을 차별 지급하고 그렇게 한 것도 아시죠? 네, 예, 또 다른 사례로 특히 이제 롯데그룹이 사드 부지 제공과 관련해서 정부에 협조하자 이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보복을 해서 결국은 롯데가 유통사업을 중국에서 철수하는 일까지 벌어진 것도 그런 사례도 있었죠. 네,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정원이 발견한 사례인데 증인 중국이 한국에서 마치 한국의 언론 사이트인 양 위장한 사이트를 개설해서 친중 반미 컨텐츠를 제작 유포한 그런 사례가 있는 거 아시죠? 네, 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그런 활동 중에는 심지어는 한국 상품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사례도 있는 거 아십니까? 그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국정원이 중국이 개설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이 개설한 것이냐 위장한 인터넷 사이트를 여러 개 적발했다는 뉴스 보신 적 있습니까? 네, 본 적이 있습니다. 14만 묻겠습니다. 중국의 최대 IT 기업이라고 하는 그 텐센트가 2025년 1월 달에 미국 정부 당국이 중국 군 관련 기업으로 지정한 사실 아십니까? 네, 미 국방부가 그렇게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텐센트가 한국의 JTBC 계열 기업에 1천억 투자한 거 알고 계세요? 그건 모르십니까? 그건 정확하게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예. 지금 보도에 따르면 텐센트는 JTBC 계열사에 1천억 투자하고 카카오 등에도 지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합법적인 경제 교류 활동에 속하는 것이긴 하지만 중국 군 관련 기업으로 지목을 받을 만큼 그런 영향을 중국 정부의 영향을 크게 받는 기업이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나라 미디어나 언론사 등을 통해서 심리전, 여론전에 활용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이나 국민들로서는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건 맞죠.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게 없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예, 예, 14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하고 있다면 국내 정치인들로서는 그들과 손을 잡으면 정권을 획득하거나 또는 국회의원 당선에 유리한 어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캐나다, 호주에서 중국의 선거 개입에 대한 그 조사 보고서가 발표된 사실은 아시나요? 네,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와 손을 잡은 정치 세력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되거나 권력을 획득하거나 하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국가적 이익을 훼손하는 사례들도 있을 수 있겠죠. 예, 뭐 가정을 진저로 하신 말씀인데 어쨌든 모든 공직자는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오로지 대한민국의 국익을 기준으로 해서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여기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인들 사이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퍼져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영화 한 편 보시고 난 다음에 원전 산업에서 철수를 하고 그 다음에 태양광 산업이 부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재생에너지 붐이 불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가 에너지 산업의 근간인 원전력 사업을
생태계를 황폐화시키고 대신에 태양광 산업을 일으켜서 결국 한국의 태양광 패널을 수출하는 등 큰 돈을 버는 것은 중국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도 그런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의심을 하는데 증인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분야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15번 물어보겠습니다. 중국인 유학생이 3명이 2024년 6월 군사작전시설인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를 촬영하다가 체포된 적이 있죠. 네. 당시 부산작전기지에 진행 중이던 군사훈련이 있었습니까? 네, 그게 한미연합훈련인 프리덤 매치 훈련이었고, 당시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해군 그 부산 기지에 미 항공모함 루즈벨트함이 정박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경에도 중국인 관광객이 가장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는 국가정보원 청사를 당국의 허락 없이 무단 촬영하다가 적발된 사실도 있죠. 네. 2024년 12월경 또 중국인이 국가보안시설인 제주국제공항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다 적발된 사실도 있죠. 네. 이런 사례들은 중국 정부가 민간인을 활용해서 수행하는 하이브리드전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 단정적으로 평가를 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중국인들을 간첩죄로 처벌하지는 못했죠.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국가 핵심 기술 등 해외 기술 유출 사건 중 18건이 중국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술을 탈취하는 주요 국가가 중국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조직적인 기술 탈취도 하이브리드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까? 네, 광의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 탈취는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의 경쟁력에 심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인들의 이와 같은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형법상 간첩죄의 규정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개정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이 반대해서 스파이 활동을 하는 중국인들을 간첩죄로 처벌하는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 시절에 민주당의 간첩죄 개정 규정과 관련해서 동의를 했다가 동의를 철회해서 지연된 것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현재는 그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시기가 그때 여야 합의로 개정하기로 했으면 벌써 수개월 전에 끝났어야 될 문제인데 지금 현재도 법사위원회 계류 중이고 미뤄지고 있어서 이런 처벌 규정을 활용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죠. 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8번 묻겠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가 2024년 12월 6일 날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회 증인으로 나온 증인이 증언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를 아예 없애버려서 앞으로 기업가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기업 비밀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고 핵심 기술 관련 정보가 외국, 특히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발생하게 되는 건 아시죠? 그런 법안이 지금 제출되는 거 아시죠? 네. 이렇게 어떤 외국인의 스파이 활동을 처벌할 수 있는 간첩죄 규정 개정이 미루어지고 있고 국회에서의 증언간정법에 따라서 영업비밀 보호나 기업비밀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우리나라는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어떤 하이브리드전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태여서 안보실장으로서는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하고 계시죠. 네, 그럴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에서 무기 수출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무기도 더불어 지금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한국의 어떤 방산 무기가 해외로 수출이 되면 우리나라의 안보나 외교에는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있습니까? 네, 경제적인 그 성과 외에도
국방 협력과 나아가서 국가 간의 유대화 협력이 강화됩니다. 특히 무기 교환성 문제를 통해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이 여러 동맹국가들 사이의 협력이 굉장히 굳건하게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산 무기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지금 근데 민주당은 국내 방산 기업이 무기를 수출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방산 무기 수출이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15분 추가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예, 그럼 단쪽 하나만 묻고 15분 나중에 네. 반대신문에 쓰겠습니다. 네, 25항하고 26항만 물어보고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25항 물어보겠습니다. 국정원이 2023년 10월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한번 보안 점검을 했습니다. 보안 점검을 했더니 선관위 직원 이메일이 북한 측에 해킹이 당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IT 기술상으로 통합선거의 명부 조작, 투표자 수 조작, 투표관리관의 사인,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 그리고 그런 파일들 다 탈취할 수 있고 온갖 조작이 이론상 가능할 정도로 보안이 허술했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그런 조작이 있었는가는 서버 전체를 설비 전체를 점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단정할 수가 없다. 근데 만약 이런 상태의 보안 상태라고 한다면 중국이나 또는 북한의 하이브리드전을 이용한 어떤 IT 기술을 이용해서 중앙선관위 서버를 해킹해서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이론적으로는 존재하는 것이죠. 뭐 해킹에 대한 대비책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보안 점검 결과 기술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그 보안 기술을 더 강화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예, 나머지는 반대 신문 날 때 묻겠습니다. 14분 남았습니다. 청구인 주시문 하십시오. 먼저 조서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예, 증인 안보실장님 증인으로 호청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증인이 2025년 1월 2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변호인의 입회하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시고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종료 시에 조서를 열람해서 진술한 대로 기재되었음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신 그 서류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예, 3항입니다. 증인은 2024년 3월 말에서 4월 초순경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마련한 만찬에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조태현 국정원장,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함께 참석한 사실이 있으시죠? 네. 당시 만찬은 원래 대통령이 증인과 국정원장, 방첩사령관에 대하여 방첩 조직을 강화하고 국정원도 차분하게 일을 잘하고 있다는 등 격려하는 자리였지만 피청구인이 시국에 관하여 이야기하게 되었고 피청구인은 그때까지 진행된 야당 관련 문제, 정치 상황 등에 대하여 울분을 토하셨죠. 뭐 울분까지는 아니고 다양한 주제를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피청구인은 굉장히 답답한 심정, 특히 의료 개혁과 관련하여 난항을 겪고 역풍이 이는 상황에 대하여 혼자서 1시간 가까이 길게 토로하였죠. 뭐 혼자서 길게라기보다 1시간 동안 주로 대화를 주도하셨고 저희들이 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정상적인 정치 상황으로 가기 굉장히 어려워졌다 언급하면서 비상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발언하였죠. 네,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은데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피청구인은 군이 나서야 되지 않느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였죠. 네, 그런 말씀을 했던 것이 아니고 저를 보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예. 증인은 그 당시에 비상한 조치, 또 군이 나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그 뭐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지나가시는 말씀을 하셔서 뭐 그냥 그 말씀하신 그 취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별도로 추가적인 뭐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한 조치로 군이 나서서 적극적인 활동을 한다고 하면 그게 뭐 법률 개념으로 치자면 현행 법령상 어디에 해당하는 건가요? 법령보다는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군이 좀 현실 정치에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 정도로 저는 그 분위기로 이해를 했습니다. 결국 계엄이나 이런 비상계엄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군의 정치 개입으로 생각하셨단 말씀이신가요? 뭐 그런 개헌까지 생각은 못했고 어쨌든 어떤 경우든 저는 그 적절치 않다고 이렇게 제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증인은 제가 법은 잘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나 당위성 면에서는 적절치 않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고 장병들은 국민과 생각을 100% 같이 간다. 그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반대하셨죠. 네, 그 뭐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좋은 솔루션은 아니란 취지로 제가 진언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증인께서 당시 그 대통령의 그런 그 어떤 구상에 반대하신 나름대로의 그 당시에 그 합리적인 뭐 이유라든지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분석하신 어떤 근거를 가지고 거기서 반대를 하신 건가요? 뭐 구상을 대통령께서 밝힌 거 그런 정도는 아니었고 그 대화를 하면서 지나가는 말투로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 그냥 듣고 별다른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저를 보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 이제 제가 알고 있던 역사관 그리고 군나의 현실, 우리 국민의 정치 의식 등을 고려할 때, 뭐 그러한 것들은 그렇게 썩 유용한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증인은 계엄의 요건인 전시사변, 그밖에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판단해서 반대하신 건가요? 계엄이라는 건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적절치 않고 저는 뭐 비상하게 이렇게 조금 뭐 조치를 하는 것 정도로 이해를 했고 계엄과 관련된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 증인은 1979년 육사 3학년 당시 12.12 사태를 겪는 등 군인으로서의 경험을 통해서 군의 정치 개입은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당시 조태용 국정원장도 국제관계에 대해 언급하면서 외국에서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나라의 국격에 비추어 생각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나요? 예, 다음은 아마 국정원장도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같이 참석하셨던 김용현 경호처장과 여인영 방척사령관은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저하고 국정원장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대통령께서 다른 화제로 돌려버려서 그 사람들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위 대통령과의 만찬 자리를 마친 후에 증인은 김용현, 여인영과 증인의 국방부 장관 공간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셨죠? 그렇습니다.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은 증인의 육사 1년 후배일 뿐만 아니라 근무 연도 상당히 깊어 오랫동안 형 동생 관계를 유지해온 그런 사이시죠? 근무연은 없었고요. 단 한 달 정도 제가 대령 때 합참에 과장할 때 우리과의 파견 나와서 저를 일을 도와준 적은 있고 그 뒤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 근무한 연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제가 수방사령관과 합참작전본부장을 인계를 한 그런 연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 동생은 대개 뭐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끼리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저 육사 선후배끼리 형 동생은 좀 일반적으로 많이 호칭을 하기 때문에 굳이 꼭 특별한 관계 때문에 호칭하는 건 아니란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증인은 당시 대통령이 아무리 취중이라도 저런 말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하에 김용현과 여인영에게 대통령이 왜 울분에 차서 화를 내시며 저런 말씀을 하시느냐라고 물으셨죠? 울분고 하는 거 잘못된 좀 제 생각과 다른 표현이었고요. 어쨌든 지나간 말씀이 있지만 혹시 다른 분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 괜한 오해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두 사람에게 특히 이제
대통령을 건집해서 모시는 김명현 그 경호처장에게 좀 유익 있게 그렇게 대통령 잘 모셔라. 그리고 대통령을 잘 모시는 길이 그런 말씀을 혹시라도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화된 저희 도리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증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이 언급한 비상한 조치에 절대 반대한다. 반드시 증인의 뜻을 대통령께 전해달라고 말씀하셨죠. 네, 뭐 그런 뜻을 제가 저를 계기로 해서 대통령께서 그날 우리가 사실은 술을 곁들인 식사 자리였는데 혹시 그걸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어서 제 핑계를 대서 한번 경호처장에게 대통령께 그렇게 말씀을 좀 전해달라는 뜻으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경호처장에게 대통령이 말씀을 잘 듣는 사람한테 오늘 취중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점을 전하고 다음부터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하셨죠. 네,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대통령님과 장관이 됐지만 별도로 시간을 가지고 온 적이 별로 없던 상태였는데 그런데 이제 저한테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다른 또 혹시 아주 가깝지 않은 사람들 이야기를 할까봐 아무래도 대통령 주변의 인간관계는 경호처장이 잘 아니까 대통령께 좀 말할 수 있는 분들을 한번 봐서 오늘 일을 좀 설명하면서 지나가는 말투였지만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호처장은 제 말에 100% 동감을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국정을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그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증인께서 대통령이 말씀을 잘 듣는 사람한테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할 때 보통 그 당시 증인은 어떤 분들을 머리에 좀 염두에 두고서 이런 말씀을 하셨나요? 제가 사실은 대통령님 주변의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잘 몰라서 그냥 보도에 이렇게 보면 뭐 성함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대통령과 가깝다고 그래서 뭐 그런 원로들한테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느냐가 염두에 뒀는데 김용희 처장한테는 구체적인 사람이나 그런 걸 거명한 적은 없습니다. 혼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국방부 장관 교체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13일 증인은 국방부 장관에서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되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 1, 2주 전 대통령이 증인에게 갑자기 대통령 비서실 안보실장을 맡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까? 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죠. 그때 대통령은 전략과제인 원전 방산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는 적극적인 경제 외교가 필요한데 국방부 장관이 해외로 나갈 수 없고 안보실장도 나가기 어려우니 영어를 잘하는 당시 국가안보실장 장호진을 외교안보특보로 임명하여 그 임무를 맡기고 증인이 안보실장을 맡아달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죠. 네, 특히 하나 더 보태면 이때까지 안보실장 세 분이 다 외교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국방 전문가가 맡아서 러북 간의 군사 밀착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서 특히 안보 중에서도 국방 정책이 변화가 많을 것 같으니까 좀 장관을 마친 중량급 있는 인사가 무게를 가지고 국방 위주로 좀 국방을 좀 중심을 둔 이런 안보 정책을 펴달라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때 이에 증인은 군 출신인 증인 자신은 국방부 장관은 잘할 수 있는데 안보실장은 외교도 잘해야 하니 자신이 없다라는 취지로 답하였고 이에 대해 대통령은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외교를 잘 맡고 있으니 괜찮다고 말씀하셨죠. 그 김태호 차장을 언급했는지는 제가 기억이 지금 없습니다. 뭐 조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는 어쨌든 여러 사람 조직을 활용하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으니까 안보실장은 전문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리더십이다. 그리고 여태껏은 장관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세 명이 했는데 아무래도 외교안보실을 총괄하려고 그러면 장관을 마친 특히 국방부 장관을 마친 사람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24년 8월 12일 아침 피청구인은 체코 원전 수주 관계로 좀 빨리 오늘부로 국가안보실장을 교체해야겠다고 하면서 증인에게 안보실장을 맡아달라고 다시 말하였고 증인은 대통령이 두 번째로 말씀하시고 국가적 사안이라 생각하여 수락하셨죠. 그렇습니다. 바로 2, 3일 후에 장호진 특보가 제이크 셜리번 미 안보보장을 만나기 위해서 출국이 예정되어 있어서
대통령께서 급하게 일정을 정하신 거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7항입니다. 증인이 국방부 장관에서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되는 2024년 8월 무렵 국군정보사령부 내에 정보사령관 문상호와 여단장 박민우 사이에 갈등이 불거져서 상호 폭행과 항명으로 맞고소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또 한편 정보사 블랙 요원 명단이 유출되는 중대한 보안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이러한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보직 해임하고 교체하는 방안을 당시 여인형 국방부 인사기획관과 원천희 정보본부장에게 지시한 상태셨죠? 네, 박민우 여단장은 먼저 직무 배제를 했고요. 그러나 이제 정보사령관까지 갑자기 동시에 하면 좀 혼란이 있다는 참모들이 건의가 있어서 그때 제가 계속 있었으면 9월 중순경에 장군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교체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9월 6일자로 김용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하여 현 보직 유지를 지시하였죠. 그거는 전혀 몰랐고 이번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함께 제2합동수사본부 불법 구성, 선관위 침탈 등의 행위를 주도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죠. 그건 뭐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확정될 사항이라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 당시 언론 보도에 당시 그 문상호, 여인영 또 김용현으로 대표되는 충암파와 그다음에 증인과 박민우로 대표되는 국방파의 대립이 있었고, 거기서 충암파가 승리해서 결국은 장관이 교체가 됐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증인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그거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충암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증인이 2024년 9월경 국방부 장관에서 안보실장으로 교체된 것은 이처럼 증인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김용현 등에 의하여 계획 중이던 비상계엄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교체하려고 하는 등 비상계엄 계획에 증인이 중대한 장애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뭐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판단하신 사항이긴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계엄에 뭐 반대를 그렇게 했던 아까 만찬 분위기를 말씀드렸는데 지나가는 말투였고, 그 뒤로 한 번도 계엄에 관련된 저한테 하문하신 적도 없고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체했던 것은 대통령께서 아까 청구인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저에게 교체 이유를 설명을 하셨고 또 그것을 브리핑했기 때문에 저는 일부 언론 보도에서 제기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군과 국방부를 담당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시 사변이나 국가 비상사태에 따른 합법적인 계엄 선포 시에는 군과 국방부의 보고를 받고 또 참모로서 대통령께 조언을 드리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 계엄과 관련돼서 저희 국가안보실에 어떤 매뉴얼이나 과업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만일 그게 계엄 상황이 계속 길게 됐으면 무엇인가 과업이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워낙 짧게 끝나서 별다른 과업 지시나 과업 연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이렇게 짧게 끝난 계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전시 사변하에 그 합법적인 계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군과 국방부가 국가안보실장을 통해서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또 안보실장이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로서 대통령께 조언을 드리고 의견을 드리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맞죠? 아닙니다. 계엄 사무업무는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된 사성 장군이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대통령께 보고하는 구조고 저희한테 중간에 보고하는 경우는 없고 혹시 대통령께서 저에게 하문하셔서 챙겨보라고 하는 과업 지시가 있으면 챙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보실에는 계엄과 관련된 어떤 사업 사무 분장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2024년 12월 3일 회의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밤 성북동 안보실장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21시 19분경 증인의 보좌관인 양원석으로부터 대통령 부속실에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이상 회의를 소집했다는 말을 듣고 21시 40분경 용산 대통령실로 출발하셨죠. 네. 사실 이 무렵 외교 현안으로 피청구인이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를 방문하는 순반 날짜를 논의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증인은 이 문제로 회의가 소집되는 것인가 추측하여 보기도 하였죠. 그렇습니다. 또 용산으로 향하는 승용차 안에서 기자들 사이에 밤 10시에 대통령이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발표할 것이라는 소문이 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셨죠. 네, 국방부 대변인실에 어떤 기자 한 명이 그런 그 카톡으로 저에게 보냈습니다. 증인은 22시 1 내지 2분경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하여 5층 대기실은 대통령 직무실 옆에 대접견실의 별실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대기실로 안내되었고 당시 그곳에는 김태효 1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연 민정수석,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대기하고 있었죠. 네, 하여튼 뭐 사람들이 사실 출입구에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계속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억은 그렇게 났습니다. 어느 정도 대기하는 시간이 흐른 후에 대통령 집무실로 가보자는 누군가의 제안에 따라서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 보니 정진석 비서실장 혼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무슨 일이냐고 증인이 물으니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말과 함께 대통령이 현재 대접견실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들으셨죠? 네. 그때 갑자기 대통령이 대접견실에서 복도로 나왔다는 말이 어디선가 나와 증인은 비서실장 등과 함께 집무실에서 복도로 나와 비서실장은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하였고 증인도 무슨 비상계엄입니까? 라고 말하셨죠. 그런 취지로 말씀했고 몇몇 수석들도 따라가면서 비슷한 취지로 말씀한 것 같습니다. 증인이 그때 무슨 비상계엄입니까? 라고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뭐 그때는 무슨 논리를 생각할 때가 아니고 바로 직전에 1, 2분 전에 비서장한테 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뭐 적절한 선택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본능적으로 했습니다. 증인은 그때 비상계엄의 요건인 전시 사변, 기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렇게까지 뭐 조직적으로 생각할 여유가 없었고 그때는 굉장히 급박한 순간이라 일단은 뭐 지금 상황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뭐 좋은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는 생각만 본능적으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이 내가 책임진다, 내가 결심한 것이다, 이미 결심했다라고 말하면서 곧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대국민 담화를 위해 내려갔죠. 네, 뭐 그런 취지 비슷하게 내려가셨는데 그때 당시는 대국민 담화를 하러 내려가신지 몰랐었고요. 대통령 내려가시고 난 뒤에 저하고 비실장이 국무회의가 열렸던 대접견실에 가서 총리님으로부터 뭐 자세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후 증인이 비서실장 등과 함께 국무회의가 열린 대접견실로 들어가니까 그곳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기재부 장관 등이 있었고 증인이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 다른 말은 안 하고 큰일 났다라고만 다들 말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네, 제가 물어봤는데 뭐 그분들도 경향이 없었는지 답은 안 하고 큰일 났다고 하고 뭐 기재부 장관하고 기억나는 것은 그 외교부 장관이 뭐 반대다 뭐 이런 이야기를 뭐 자기들끼리 하고 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대접견실에 들어갔을 때는 아까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탁자 위에 비상계엄 선포문 등 서류가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저는 그 어떤 서류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증인은 당시에 한 국무위원께 방으로 안내해서 들어가면서 큰일 났다, 국방부 장관이 사고를 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총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정정을 제가 해드렸는데 그거는 나중에 해제하러 한 11월 4일 02시 30분 정도경에 총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리님께서 대통령님께 보고 들어가기 전에 총리님도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사항을 전혀 모르니까 제가 그때까지 파악했던 이 진행 사항을
옆방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참의장이나 계엄사령관은 잘 모르고 있고 주로 국방부 장관이 지시다고 한 것 같다. 뭐 이런 취지로 상황 보고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것을 총리님께서 경찰에 진술할 때 국무회의 전에, 그러니까 선포 위한 국무회의 전에 한 거로 좀 착각하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돼서 제가 그 수사기관에 정정도 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도 맡고 있기 때문에 증인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국가안보실 산하 위기관리센터장 김상호 소장에게 2, 3회 전화를 하여 북한과의 전선, 접경 지역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후 방송을 통해 국회에 계엄군이 진주하는 상황을 알게 되었고 군이 국민들과 충돌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23시 30분에서 24시경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전화하셨죠. 그렇습니다. 증인이 합참의장에게 국회에서 충돌이 나면 큰일 나는데 계엄군과 연락해서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지를 물어보았고 김명수 합참의장도 자신이 계엄군에 대한 지휘권이 없다고 하였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증인은 2024년 12월 4일 01시 3분경 방송을 통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는 것을 보셨죠. 그렇습니다. 이후 01시 20분경 대통령 부속실로부터 지금 대통령이 합참 전투 통제실로 이동하는데 국가안보실 인성환 2차장과 최병욱 국방비서관이 수행하라는 연락을 받으셨죠. 네, 뭐 부속실을 제가 직접 받은 거 아니고 부속실에서 우리 보좌관한테 알려줘서 보좌관이 저한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01시 31분경 인성환 2차장이 증인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대통령이 합참 결심지원실에 와 계시는데 여기 오래 있는 게 적절하지 않으므로 증인과 정진석 비서실장이 함께 빨리 모시고 갔으면 좋겠다고 말하였죠. 네, 그런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후 증인은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빨리 계엄 해제를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합참 결심지원실에 오래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 함께 모시러 가자고 말하였죠. 네, 그때 대통령 같이 이제 한 15, 16분 지난 시점이라 모시고 가는 거로 비서실장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예. 증인과 비서실장이 01시 41분경 합참 결심지원실로 들어가니 대통령이 자리에 앉아 법령집을 보고 계셨죠. 법령직이라 특정할 수는 없는데 큰 책자를 보고 계셨고 제가 기억에 그때 의안과 의안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국회의원 한 경험이 있어서 국회 관련 법령직을 보고 계시나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정할 것은 01시 41분이 아니라 검찰은 합참에 CCTV를 확보하지 못했고 그것을 확보한 경찰 공조본에서 제가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경찰 수사관이 01시 46분에 비서실장하고 제가 합참 지하실에 도착을 해서 대통령을 모시고 01시 49분에 합참을 나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조금 그 경찰에서 수사관이 이야기한 시간이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증인은 대통령이 계엄 법령을 보면서 김용현 장관과 박안수 총장만 남고 다른 사람들은 나가달라고 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거는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뭐 초기 상황으로 아마 인성환 처장이 저에게 그 사항을 보고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증인이 도착할 당시에는 그곳에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 그리고 박안수 계엄사령관 3사람만 있었습니까? 네. 증인은 피청구인이 2024년 12월 4일 01시 20분경 합참으로 가서 김용현 장관, 박안수 총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최병욱 국방비서관 등과 함께 이른바 결심지원실 회의를 할 당시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국회에 500명 정도가 투입되었다는 김용현 장관의 보고를 들은 피청구인이 국회 병력 투입수가 부족하다면서 1000명은 보냈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을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 사실에 없었기 때문에 일단 모르고요. 저는 한 바에 의하면 우리 그 2차장과 국방비서는 그런 사실을 없었다고 보고를 했고 그들이 국회 국조특위에서 정인 순서를 한 가운데 정인으로 신문을 받을 때도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증인은 처음에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해제됨에 따라서 장성들을 격려하기 위해 합참으로 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빨리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인데도 10여 분이 지나도 합참을 나가지 않고 그곳에 머무르고 있어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고 계엄 해제를 빨리 해야 불상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네, 뭐 제가 그 계엄 상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TV를 보니까
시민들하고 또 뭐 국회 인원들하고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서 빨리 계엄 해제를 하고 병력을 철수시켜야 혹시 뭐 이상한 우발 사태가 안 나도록 해서 관심이 거기에 있어서 대통령께 빨리 해제 건의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계엄이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 대통령이 그 합참 결심지원실에 상당 기간 머무르면서 육군 참모총장, 계엄사령관 그리고 국방부 장관 세 사람만 남아서 그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증인은 제2 계엄 등 또는 계엄 해제를 거부하는 그런 사태 등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습니까? 그건 전혀 우려를 안 했고 실제로 공안시 한 55분 정도경에 대통령을 모시고 우리 청사로 와서 집무실로 저하고 비서장이 바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비서장께서 대통령이 빨리 해제하시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럽시다라고 바로 승인하셨기 때문에 그래봐야 합참에 있는 시간하고 1, 20분 사이인데 대통령이 제2계엄을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니라고 저 나름대로 확신합니다. 13항의 나항 묻겠습니다. 증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집무실로 돌아온 다음에 김주현 민정수석이 계엄 해제 절차에 관해 법적 검토를 보고하면서 지체 없이라는 문구를 강조하여 빨리 계엄 해제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들으셨죠? 네.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께 이제 계엄 해제와 관련돼서 의사소통은 저하고 비서실장이 했고 또 민정수석도 왔고 나중에 온 국무총리는 해제 건의보다는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개의하겠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승인하셨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한 세 갈래를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마다 바로 해제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14항 묻겠습니다. 증인은 대통령이 왜 이렇게 비현실적인 조치를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또 국정 운영의 해법을 계엄과 군 투입으로 했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으시죠? 예, 요거 뭐 제 주관적인 평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피청구인은 거대 야당의 폭주에 대하여 국민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라는 그런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생각할 땐 그 국민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비상계엄 선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그 당시에는 제가 상황을 잘 판단을 못했는데 그 뒤로 쭉 진행온 계엄이 그렇게 짧은 것들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대통령 말씀으로 볼 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피청구인 14분 남았습니다. 김갑근 변호사입니다. 청구인적 주신문 관련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증인께서 정진석 실장에게 갔을 때 정진석 실장이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하고 계시다 하는 말을 들었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국무회의를 하고 계시다. 아까 답변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진석 실장에게 정진석 실장이 이제 대통령께 복귀해서 해제 건의를 하자. 아니 그때 말고 증인께서 대회실로 가니까 정진석 실장이 계셨고 대통령 어디 계시냐고 하니까 국무회의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네, 맞습니다. 국무회의를 하고 계시다는 말을 분명히 하셨죠. 네, 네. 그리고 아까 정부인 측에서 계엄법령을 보고 계시면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증인께서는 의안 이런 표현을 쓴 걸로 봐서 국회법령을 보고 계신 것으로 알았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맞죠? 네, 그 계엄법령 관련해 초창기에 인성한 차장이 그렇게 뭐 좀 느낌으로 들었다는 거고 저는 국회급을 보고 계신 거로 이렇게 인식했습니다. 그 당시 본회의장 상황이 중계된 것을 보면 의원들은 빨리 이제 해제 의결을 하자고 요구를 하고 있고 의원식 그 의장은 법적 절차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약간의 소란스러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 장면을 보시고 이 법적 의안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법령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시죠? 저는 하여튼 들어가니까 대통령께서 이렇게 책을 보고 계셨는데 의안과 의안 이런 말씀 혼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저희가 눈이 맞으셔서 오셨어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안과 의안 이런 말씀을 봐서 대통령께서 국회 관련 법령으로 보고 계시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국회법을 보시고 의안 처리에 대해서 좀 보시다가 김주현 민정수석에게
이 의안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법적으로 그걸 확인해 보라고 했고 민정수석이 그것을 확인해서 바로 보고를 했을 때 절차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어차피 해제를 하기로 했으니 해제합시다 해서 바로 해제 결정을 하신 것은 혹시 들으셨습니까? 네, 그때 뭐 같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정식 국회에 계엄한다는 걸 통보도 안 했고 국회도 그게 좀 애매해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좀 시간을 지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민정수석이 뭐 그런 거는 있지만은 지체 없이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결 했기 때문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빨리 하자. 이게 건의를 했고 대통령님은 승인하셨습니다. 그걸 분명히 들으신 거죠? 네. 예, 이사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증인 그 주신문에서 2024년 3월 말경 삼청동 안가에서 대통령께서 비상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식사 도중에 그냥 지나가듯이 툭 던진 말씀인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그 발언 대통령께서 그 발언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이나 계획에 대해서 언급한 적은 전혀 없죠.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저희들 소회를 이야기하니까 바로 다른 주제로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항을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증인 그 2024년 3월 삼청동 그 만찬 이후에 계엄 선포 시 사이에 대통령으로부터 무슨 비상계엄이라든지 군의 조치라든지 이런 것 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전혀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 교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주신문 과정에서 잘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인은 그 2024년 8월 13일 안보실장으로 임명된 후에 짧은 기간 동안 국방부 장관 겸임을 했고 2024년 9월 6일 날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이 취임해서 이제 국방부 장관 업무를 인계한 이후에는 안보실장의 업무에 전념했으므로 국방부 장성들의 인사, 특히 뭐 진급 인사도 아니고 보직 변경 인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증인은 관심도 없었고 그럴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증인께서 국방부 장관에서 안보실장으로 교체 임명된 것은 그 경위가 아까 주신문 과정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께서 외국을 가보니 한국의 방산 무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우리나라는 에너지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대통령을 대신해서 외국 방문을 할 특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국가안보실장 장호진을 외교 특보로 임명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죠. 네, 뭐 방산뿐만 아니라 원전 그리고 HBM 같은 고사양 반도체 같은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해서 그것들을 미국은 또 안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 다루기 위한 그 리베로가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님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신문 과정에서 마치 이러한 인사를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포석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는 것은 사실관계도 전혀 맞지도 않고 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인사를 단행했던 대통령의 진위를 왜곡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대통령 그게 그 진위가 왜곡됐다고 생각합니다. 12월 3일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그날 2024년 12월 3일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증인은 그 계엄 선포 당일인 12월 3일 오전 8시경 출근해서 저녁 한 8시경 퇴근할 때까지 평상시와 전혀 다름없이 일상적으로 업무를 봤죠. 그렇습니다. 예, 그 조서에 의하면 위기관리센터장 김상호로부터 북한 동향을 보고받고 안보실 자체의 주간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 주간의 차담회에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키르기스탄 대통령 정상회담 및 오찬에 배석하고 안보실 업무 다 결재 마치고 그 다음날 개최 예정이 있던 평통 잠회의에서 예정되어 있던 대통령 연설문 윤독을 마치고 군내 식당에서 식사 마치고 그리고 귀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8시경에 20시경에 퇴근했습니다. 만약에 증인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걸 알았다면 이렇게 평온한 일정을 할 리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퇴근하던 시간에 일부 국무위원들 소집이 있었으니까 제가 알았다면 퇴근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 그 대통령이 이번에 선포한 비상계엄이 과거 정부 하에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는 비상계엄과 같은 것이라면 대규모 병력 동원이 계획이 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안보실장인 증인도 알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듯이 국회의 폭주로 인한 국정 혼란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자 하는 경고성 계엄이고 소규모 병력을 동원했을 뿐만 아니라 비무장 병력이었기 때문에 비무장으로 출동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소규모 경고성 계엄이었기 때문에
증인은 이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그 시점까지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네, 하여튼 저는 몰랐습니다. 네. 시간 묻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지금 주신문에서 보면은 비상계엄이 해제 결의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12월 4일 01시 20분경에 대통령 집무실을 떠난 것으로 조서에는 마치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정확한 뜻은 증인이 보좌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시간이 1시 20분이고 대통령이 정확히 집무실을 언제 떠났는지는 증인은 모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조서에 보니까 아까 그 계엄법령 관련해 가지고 표현을 그대로 조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이 도착해서 국방부에 얘기해서 국방부 법령관리관이 가지고 온 계엄법을 좀 보시더니 박안수 총장과 김용현 장관만 여기 두고 나머지 사람들을 나가라고 했었다고 했습니다. 해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증인이 직접 목격한 게 아니고 들은 이야기를 이렇게 진술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네, 2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입니다. 예.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의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의안이라는 표현을 들은 것 같으니까 그게 계엄법은 아니고 국회법이라고 생각하신다 그러죠? 그건 제가 들어갔을 때 들었던 이야기고요. 구강 묻겠습니다. 증인이 아까 그 주시문에서도 그런 이야기 전혀 들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12월 4일 날 01시 20분경에 김용현 장관, 박안수 총장, 인성환 2차장, 최병호 국방비서관 등과 회의를 할 때 김용현 장관이 국회에 500명 정도 투입됐다고 하자 대통령께서 국회 투입병력 수가 부족했다. 1000명은 보냈어야지. 그런 이야기는 전혀 증인은 들은 바 없으시죠? 예, 그게 사실은 뭐 신문에 나서 네. 제가 두 사람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이때까지 그런 보고를 나한테 한 적이 없던데 들은 적이 있느냐 하니까 들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국회에 지금 그 출동해서 경내에 들어간 인원들은 다 합쳐봐야 국회 내부로 들어간 거는 한 14명, 경내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합쳐봐야 한 90명 정도, 70명에서 90명,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는 아십니까? 그건 사실은 보도를 통해서 제가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 2024년 12월 4일 날 01시 50분경에 집무실로 복귀한 후에 계엄 절차를 논의한 것에 관해서는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정수석에게 그 확인을 해보라고 했더니 민정수석이 사소한 절차 뭐 위반은 있지만 그냥 그런 건 다 그 언급하지 말고 계엄을 해제하는 게 빨리 해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계엄 해제 절차가 진행했다는 그거는 맞는 거죠. 예, 그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예. 복귀하셔가지고 저하고 비서실장이 대통령에 들어가서 계엄 해제 건의하니까 바로 하라고 그러셨고 나와서 비서실장은 총리님께 빨리 들어오라는 전화를 하신과 동시에 민정수석 보고 법률 검토를 하라니까 민정수석이 사실 미리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통령께 들어가서 말씀드리니까 빨리 지체 없이 빨리 하자 이렇게 하셨고 나오니까 다시 그때쯤에서 총리님이 오셔서 또 들어가서 총리님께서 그 해제를 결심하셨으니까 국무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된 상황이 일련의 과정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12월 4일 날 01시 50분경 대통령께서 집무실로 복귀하였을 때 그때 국무위원들은 거기 그대로 있었습니까? 아니면 귀가하거나 또는 돌아갔습니까? 다 돌아갔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다시 소집을 하고 국무위원들이 자택에서 출발하는 등 오는 걸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 것이죠. 그 총리님이 오셔서 국무회의 열겠다는 건의를 02시 3, 40분에 하셨고 예. 그 다음부터 소집이 됐고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제가 보니까 그 발제문부터 행정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셨고 또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 하기 전에 내가 직접 국민들께 해제 발표를 하시겠다 해서 그 준비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준비들이 분주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조서에서는 마치 그 시간 동안에 무슨 다른 또 제2 계엄이나 뭐 이런 걸 검토한 거 아니냐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질문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예. 대통령께서 그 비상계엄 해제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 전에 먼저 국방부 장관하고 계엄사령관을 호출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계엄하기 전이라도 병력을 철수시켜라. 특히 국회에 들어간 병력은 무조건 빨리 철수시켜라. 그 올 때 왔던 이동수단 헬기라든지 버스라든지 그런 게 오기 전이라도 하여튼 무조건 국회 경내에서 빼라.
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는 들어서 아십니까? 그 당시는 제가 그 같이 있지 못해서 듣지 못했고 예. 대통령께서 하신 담화문과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런 지시를 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부정선거 존재 여부에 관해서 아까 조금 잠시 주신문에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정선거가 있었냐 없었냐 그 자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선관위가 선거 관리를 맡은 헌법기관으로서 국민들이 의혹이 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 받아오면 서버 포렌식하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발언할 것이 아니라 먼저 스스로 서버 감정이든지 무슨 절차든지 다 해서 국민적인 의혹을 다 털고 가는 것이 그게 헌법기관으로서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들의 다수가 어떤 의혹을 가지고 있다면 관련 기관들이 협업해서 그 의혹을 해소시키는 것이 공직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다시 네. 여쭤보겠습니다.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 상황을 보면 국제정세에 보겠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러시아 파병이 있었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핵위협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종중 종북 세력이 굉장히 퍼져 있다고 인식이 됐었습니다. 증인께서는 국방부 장관에 의해서 안보실장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안보 분야에서 전문가이시니까 그 당시 상황이 굉장히 위험스럽다고 판단하셨습니까? 네, 위험스럽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한 가지 부분을 하면 저보다 국가 원수이자 국군 통수권자이고 모든 책임을 지는 대통령께서는 안보실장이 저보다 훨씬 더 안보 위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했을 거로 제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4분 하십시오. 피청구인 그 주신문 사안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초급 간부 처우 개선 예산안 이 부분은 지난 2월 6일 날 경제수석께서 나온 증인신문에서 사실 다 확인된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정부에서 아예 예산안, 그러니까 야당이 감액했다고 하는 주장하는 예산안 자체를 편성 조치하지 않고 국회에 제출했다라고 확인된 부분인데요. 확인차 다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확인차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에 초급 간부 처우 개선 예산안 중에 단기복무 장려수당 부사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전년 대비 131억 원 감액돼서 편성 제출됐고 간부훈련 급식비 총액이 전년 대비 9억 원 감액돼서 편성돼서 국회로 제출됐는데 알고 계신가요? 네, 그 예산 편성될 때 네네. 뒤늦게 돼서 그게 좀 빠졌는데 그래서 국방위 예산 소위 과정에서 그러니까 여야가 공히 그것을 반영해 주기로 했는데 이제 그런 어쨌든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회가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제출할 때부터 편성 제출안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오히려 감액돼서 예, 나갔다. 편성 빠져 있던 것을 정액을 여야가 협의 중에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피청구인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하면서 담화문에서 야당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부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셨는데요. 정부가 스스로 이렇게 뭐 뒤늦게 아셨다고 하지만 초급 간부 처우 개선 예산 항목을 동결하거나 오히려 일부 항목을 감액해서 사실은 총액은 전년도 대비 141억이 감액돼서 국회에 제출됐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피청구인 이런 담화문에 비춰보면 누군가 보고를 했을 것 같은데 증인이 피청구인한테 야당이 이런 초급 간부 처우 개선 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하신 건가요? 아니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잘 아시는 분은 네.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를 할 텐데 네네. 통상 그 정부에서 제출안 중에서 아니, 이 어떤 말씀이신지 조정을 해서 그러니까 예, 서로 조정해서 예산안 중에 깎는 부분이 있고 증액하는 부분이 있다는 취지시잖아요. 그 여야가 그거는 네, 거의 네. 합의를 해서 그러니까 제가 국방위를 여쭤보고 하고 싶은 있었습니다. 거는- 그래서 예. 그걸 기다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것은 네. 사실상 깎았던 효과가 그대로 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정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 감액해서 제출한 건 인정하는데 국회에서 증액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야당의 좀 예산 폭거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취지신가요? 네, 사실상 정액에 국방위에서는 합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증인이 이렇게 보고를 하신 건가요? 처음에 정부에서 예산안 편성할 때부터 뒤늦게 놓쳤다. 그래서 예산이 감액돼서 편성이 돼서 국회에 제출됐다.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뭐 대통령한테? 국방부에서 할 일이고 저는 그 예산까지 안보실장이 일일이 참견하지 증인이 않습니다. 보고하신 건 아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증인도 국회가 헌법 57조에 따라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감액할 수 있는 권한만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이제 감액을 하더라도 그 감액된 아니, 헌법상 분야에서 권한에 나중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결위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감액 권한이 있고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국회가 임의로 증액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친중 정치인 그러니까 중국 회사의 투자 이런 부분이 주신문 사항에 나와가지고 사실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이런 내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외교나 안보에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증인도 몇 가지 부분에서 답변을 피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쨌든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 시기에 대한민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를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이렇게 격상이 좀 됐잖아요. 그리고 이런 한중 관계 협력이 심화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5년 9월 달에 역대 대통령 중에 처음으로 중국 베이징 천안문에서 열리는 항일 전쟁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하기도 했었죠. 기억하시죠? 네, 네. 기억합니다. 피청구인도 2024년 11월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국가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로부터 며칠 뒤에 브라질 그 G20 정상회의가 브라질에서 열렸는데요. 그때 현지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에 있어 미국과 중국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 미중 관계가 국제사회 평화와 변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그 과정에서 한국은 미중 양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국제사회에서 협력과 경쟁은 병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알고 있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미중 간의 이런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이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을 외교의 그 중요한 기본축으로 하더라도 중국과 어떤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뭐 대통령께서는 늘 그런 기조로 국정을 외교 정책을 운영하셨습니다. 단지 변호인이 질문한 것은 네. 하이브리드 전 위협을 경각심을 가져라는 측면에서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이 친중 정치인에게 정치 자금을 제공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하셨길래 관련해서 하나를 여쭤보면 정치자금법에 이제 외국인이나 국내 법인단체가 정치자금 기부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한 사실도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뭐 그 부분에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지 못하신 거죠, 안보실장으로서. 네. 네. 그 간첩죄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피청구인이 이제 비상계엄 선포 후에 12월 12일 담화문에서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형법에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폐악, 야당을 반국가 세력 이렇게 지칭한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네, 담화문 내용은 네, 알고 있습니다. 계시죠? 근데 형법 제98조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그리고 외국인 단체 등을 확대하는 개정 법률안을 여당뿐 아니라 야당 의원들도 발의한 사실 알고 계신가요? 네, 최초에 그렇게 발의한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발의를 하셨는데요. 간첩죄 개정이 일단은 없더라도 현행 군사기밀보호법에서 군사기밀 탐지 수집 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누설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해서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한테는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건 아시죠? 네. 네. 산업기밀을 외국에 유출한 경우에도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한 것도 아시죠? 네. 다만 이제 간첩죄가 형량이 좀 낮다.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2024년 11월 13일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여야가 간첩죄 관련
형법 개정안 15건을 각 발의했는데 그 발의된 법안들에 대해서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하는 거에는 이견이 없지만 국가기밀이나 군사기밀 개념 등 세부 내용이 좀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15개 법안을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해서 대안으로 이렇게 만들자고 합의됐던 것도 혹시 아시나요? 뭐 법사위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걸로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공청회를 열어서 이렇게 이제 좀 15개 법안을 합쳐 나가자 이렇게 논의가 11월에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비상계엄으로 좀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것도 혹시 아시나요? 뭐 그 관계까지는 모르고 있는데 네. 어쨌든 네. 이러한 것들이 빨리 법적인 제도가 보완됐으면 네,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어쨌든 빨리 하자는 말씀엔 뭐 동의를 다들 하실 것 같은데 11월까지 법사위에서 여야 간에 합의가 돼서 이렇게 간첩죄를 공청회를 통해서 하나의 법안으로 합쳐서 개정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합의가 된 상황이었는데 이런 국회 논의 경과를 봤을 때 형법상의 간첩죄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포함시키는 개정을 뭐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 이게 야당의 폭거다. 이렇게 보는 건 좀 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뭐 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뭐 평가하지 말씀드렸던 않겠습니다. 법사위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들어서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증인이 이런 국회 논의 경과를 피청구인한테 보고한 사실이 있으신가요? 간첩죄 조항에 대해서 여야가 좀 합의가 돼 있는 상태다. 그래서 공청회를 그거는 열려고 한다. 뭐 구체적으로 보여드린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피청구인은 누구한테 이런 정보를 받아서 야당이 간첩죄 조항 개정을 반대하는 반국가 행위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한 상태에서 담화를 하시고 비상계엄 선포도 하셨을까요? 누가 이런 내용을 보고하시나요? 그건 뭐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평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누가 이런 내용을 여야 간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하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보도 일반 보도도 좀 많이 됐고 네. 만일 그 법에 관련되기 때문에 했으면 법률 담당하는 뭐 민정수석이나 법률비서관 또는 네. 간첩죄에 해당되니까 국정원 뭐 이런 쪽에서 보고했지 않겠는가 뭐 생각을 합니다. 업무 소관상. 알겠습니다. 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계엄 해제되고 난 뒤에 인성환 2차장 연락 받고 그 결심 지원실에 있는 대통령 모시러 가셨다 그랬잖아요. 네. 예. 그때 인성환 2차장도 그런 생각을 한 것 같고 증인도 여기 오래 머무는 거는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까? 그 시점에 대통령이 거기 있는 거에.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한 공안시 1분인가 2분인가 했는데 네, 네. 전화했을 시기가 한 공안시 31분이니까 네. 30분이 지났기 때문에 좀 빨리 오셔서 해야지 혹시 시간이 길어지면 그 대통령 뜻과 다른 이런 알겠습니다.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네. 네. 아까 거기서 대통령이 보고 있던 법령집 같은 게 뭐 개헌법이든 국회법이든 대통령이 법령집 보러 그 지휘통제실까지 내려가지는 않았겠죠. 이런 법령집은 대통령 집무실에도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개인적인 제가 그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인 뭐 국방부 장관일 때는 물론이고 안보실장으로 자리 옮기고 나서도 국무회의 자주 참석하셨죠. 네, 국방부 장관 때는 뭐 다 참석했고 그다음에 안보실장은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주관하신 주재할 때. 회의만 배석했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할 때 국무회의 오프닝 멘트, 클로징 멘트 대통령 직접 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보통 오프닝 멘트는 뭐 공개형으로 한다 그러고 클로징 멘트는 비공개형으로 한다 그러는데 작년 4월 총선 끝나고 그때 국무회의 뭐 클로징 멘트나 이런 기회에 대통령이 이 총선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멘트 들은 게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뭐 기억이 안 나고 그다음에 국무회의 때는 대통령께서는 뭐 정치 국무회의 상황에 자리가 대해서는 아니더라도, 예, 별도 그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총선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뭐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뭐 어떤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기억이 없습니다. 그때 언론에서는 대부분 여당이 참패한 가장 큰 원인이 대통령 책임으로 돌리고 있었거든요. 그건 기억나시죠? 그런 보도가 일부 있지만 또 다른 보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5층 그 대접견실에서 열린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열린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없는 것 같죠. 그리고 아까 저 피청구인 신문 중에 초급 간부들 군 이탈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에 관련하셨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본 기사 중에 최근 계엄 사태 이후에 초급 간부들, 부사관들이 수십 명 전역 신청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기사에 보면 주로 이번 계엄에 동원됐던 그 군인들이 속해 있는 사령부 소속 부사관들이라고 합니다. 이 초급 간부들이 떠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처우 개선도 처우 개선이지만 이 사람들 이 나라와 국민을 지킨다는 자긍심, 사기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큰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네, 사기 뭐 자긍심 당연히 되고 예, 단지 그런데 계엄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가 파악한 바 없습니다. 이 심판정에서 국민들과 함께 본 상관들 중에는 군통수권자를 포함해서 두 부류의 상관들이 있었어요. 한 부류는 자기도 상부에서 받아서 지시를 전달했지만 이 부하들이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진실을 밝히려는 분이 있었고, 또 다른 분들은 자기가 지금 받게 될 형사재판 때문에 발언을 못하겠다고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상관으로 있으면 그 밑에 있는 뭐 초급 간부든 어느 군인이든 자긍심을 가지고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겠습니까?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개인이 주관적인 평가나 소외를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증인,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2024년 3월 말에 대통령 안가에서 만찬 모임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그 안가가 어디에 있는 안가입니까? 삼청동입니까? 아니면 다른 동입니까? 제가 안가를 가본 건 그때가 처음이라서 과거에 옛 그 청와대 근처인 것 같은데 정확히 어느 동인지는 집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때 참석자가 누구였죠? 네, 저하고 저는 국방장관이었습니다. 김용현 경호처장, 조태용 국정원장,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증인이 국방부 장관이었죠. 네. 이제 그때 그 대통령이 이 뭐 비상한 조치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비상한 조치에 예, 대해서 예, 예, 언급을 예. 했죠. 예. 그때 그거에 대해서 증인은 반대하셨다고 했죠. 예, 저를 보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서 저는 뭐 군을 책임지는 국방장관으로서 그에 대해서는 재고하고 좀 다른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당시 그 조태용 국정원장 그리고 김용현 경호처장,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그 말을 듣고 다른 얘기 안 했나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와 국정원장의 어떤 의견 표명 후에 대통령께서 다른 주제로 전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은 그 말씀할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태용 국정원장은 뭐 찬성했나요? 반대했나요? 조태용 국정원장도 사실상 좀 다른 의견을 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집으로 안 가고 그 증인 공관으로 김용현 여인영 데리고 갔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서 무슨 얘기했나요? 예, 그날 이제 식사 끝나고 대통령님과 국정원장은 이제 따로 복귀하셨고 군 후배 2명이 남아서 가는 길이니까 우리 집에 차나 한잔하자. 원래는 그냥 그런 의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대통령 하신 말씀이 화제에 올랐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은 아무리 술자리라도 사람들한테 하는 게 좋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아까 진술한 대로 그렇게 그 두 사람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그 뭐 대통령께서 혹시라도 그런 생각 갖지 않도록 해야 된다. 나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절대 반대한다. 반드시 내 뜻을 전해달라. 이렇게 말했다는데 맞습니까? 예, 그 조치를 저를 보고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시려고 그러면 제 입장이 중요하겠다는 생각하에서 조금 그 예의에 벗어나지만 제가 경호처장한테 제 뜻을 대통령께 전해달라고 말씀했습니다. 김용현 경호처장에게. 네, 그리고 나서 2024년 9월 6일에 증인은 국방부 장관에서 경질됐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맡은 국가안보실장으로 가셨고요. 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8월 13일 날 제가 겸직을 했습니다. 예, 9월 6일까지 김용현 그 후보자가 장관이 될 때까지 그래서 두 가지 겸직을 했고 9월 6일 이후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저는 안보실장 한 가지 일만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여인영 정보 그 방첩사령관은 그 2024년 3월에 그런 만찬을 했다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2024년 다시 한 말씀. 2024년 3월에 대통령 안가에서 예, 만찬을 할 때 예, 그 이제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하여튼 그런 자리에 간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기가 분명합니까? 그래서 저는 뭐 검찰이나 경찰 조사받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 관련 근거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진술했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도 뭐 그런 비슷한 기억이 나서 시기는 하여튼 3월 말 4월 초인데 정확하게 어떤 특정 날짜를 지정하기는 좀 쉽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제 검찰에서 제가 4월 초보다 3월 말이라고 한 이유는 그때 대통령께서 그 의료 개혁에 관련된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4월 1일인가 그 의료 개혁의 담화를 발표하셔서 그 전에 한 것 같아서 제 기억으로는 3월 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24년 5월이나 6월경에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그 김용현을 삼청동 안가에서 만나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때 대통령이 계엄에 대해서 수위 높은 발언을 해서 여인영 사령관이 무릎을 꿇고 계엄 생각을 하지 마셔라라고 말씀했다고 이제 그 말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인영 같이 계실 때는 여인영 사령관이 뭐 그런 얘기 안 했다는 거죠. 아니 그 5월 달에는 제가 하지 않았었고요. 제가 국방부 장관을 하고 있는 동안 그런 모임 그리고 대통령과 별도로 만찬은 그때 3월 말인가 하는 그때 딱 한 분 있었기 때문에 저는 5, 6월에 대통령과 만찬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 3월 말 그때 예, 조태영 알겠습니다. 원장하고 같이 했을 때. 네, 그 부분은 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12월 3일 상황을 좀 12월 3일 저녁부터 12월 4일까지 상황을 좀 여쭤볼게요. 네. 양원석 보좌관이 무슨 보좌관입니까? 양원석 보좌관인데 예. 예, 사급 양 무슨? 원석. 그렇죠. 원석. 예, 예, 예. 그 무슨 보좌관이에요? 정식 공무원 그냥 보좌관으로 어디에 소속이 어디예요? 소속 저희 그 국가안보실장 직속 보좌관입니다. 제 사급 서기관입니다. 네. 예, 그 실장의 보좌관이군요. 네. 그다음에 그 당시에 국방부의 법령관리관이라고 있었습니까? 그 법무관리관을 아마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그때 초기에 법무관리관이 그 뭐 법령직을 갖고 오고 했을 때는 제가 그 자리에 없었고 나중에 인성한 차장으로부터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령집을 들고 온 게 법무관리관이 들고 왔다는 거군요. 뭐 그렇게 들었습니다. 전에 듣기로. 예, 법무관리관이나 공직기책입니다. 아, 예, 예. 여기 그 법령관리관이라는 용어가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자, 이제 증인은 그 12월 3일 21시 19분경에 양원석 보좌관이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이상 회의를 소집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용산으로 출발을 한 거죠. 예, 그런데 뭐 출발은
차량 기다리고 하느라고 하는 20분 이후에 22시 네네네. 21시 한 40분경에 출발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22시 1분에 용산에 도착했고 그 대통령실에 22시. 예, 22시 1분. 1분에 이제 용산에 도착을 했고 국무회의도 참석을 안 했고요. 국무회의는 뭐 열리는지도 몰라서 그냥 저는 다른 네. 방에 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국회에서 그 계엄 해제 의결이 01시 03분, 1시 3분에 됐거든요. 이제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1시 20분에 그 합참 전투 통제실로 이동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 인성환 2차장이 증인에게 전화를 했죠. 그게 전화를 한 게 1시 31분. 전화 내용이 뭐였나요? 그러니까 20분에 갔다고 하는 것은 그 보좌관이 저한테 보고한 시간이고 네. 대통령이 정확한 이동 시간은 아마 경찰에서 갖고 있는 합참 입구를 들어오는 CCTV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네. 01시 31분에 인성환 처장이 전화한 것은 개략적으로 볼 때 대통령이 이제 합참으로 같이 이제 10분 정도 이상 경과한 시점이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그때 전화 와서 대통령이 여기 계신데 너무 오래 계시면 그 계엄 해제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저보고 비서장님하고 와서 대통령을 모시고 가는 게 좋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취지로 차장이 저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전화로. 그래서 증인하고 비서실장이 그 합참에 도착한 시간이 01시 37분. 아닙니다. 그게 검찰 주소는 그렇게 됐는데 아까 정정했다시피 경찰 공조본에서 CCTV로 확인한 걸 수사관이 알려주더라고요. 몇 그러니까 분인가요? 01시 46분에 합참 지하시설에 도착했습니다. 아, CCTV상. 46분에 도착하셨군요. 그리고 대통령 모시고 나간 시간이 01시 49분. 아, 49분. 네. 예. 이제 그래서 그 합참에 갔더니 대통령이 어디에 계시던가요? 그 결심지원실이라고 하는 합참의 이제 소위 전투 통제실 중에 조그만 방에 계셨는데 그쪽으로 저하고 비서장이 들어갔습니다. 예. 거기 들어가니까 지금 3명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대통령, 그다음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네. 그랬다는 거죠. 그때 그 사람들이 그 방에 어떻게 있었습니까? 앉아서 있었나요? 서 있었나요? 이제 조금 원탁인데 가운데 타원형 원탁으로 기억이 되고요. 그 가운데 대통령이 계셨고 좌우측으로 국방장관과 계엄사령관이 있었습니다. 저희 들어가는 걸 보고 두 분이 자리를 양보해서 저희가 이제 그 자리에 앉았고 대통령께서 이제 그때까지만 저희 들어오는지 모르셨던지 아까 말한 책자를 보시면서 의안 이런 말씀을 혼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앉는 임기측을 보고 저희들을 보고 오셨어요라고 인사를 하셨고 바로 그 정진석 비서장이 복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의드리니까 그럽시다라고 해서 제가 잠깐 먼저 밖에 나가서 기다리겠습니다라고 그 결심지원실 밖에서 기다리니까 한 1분 정도 있다가 대통령이 나오셔가지고 복귀했습니다. 근데 그 박안수 계엄사령관 얘기는 조금 다르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대통령님이 저랑 장관님 3명만 남고 모두 나가라고 얘기를 해서 장관님하고 대통령은 의자에 앉아 있고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서 있었다. 이제 그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은 마주 앉아서 작은 소리로 뭔가 이야기를 하고 계셨고 박완수 사령관은 멀찍이 서 있었고 자기는 앉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저도 그렇게 진술한 걸 들었는데 그 중간에는 그렇게 앉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부분이지 않습니까? 01시 40분 6, 7분에 들어갔을 때는 그때는 두 사람 다 아무 말 없이 대통령과 앉아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뭐 제 기억이 잘못됐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두 사람이 대통령님 앞
좌우측으로 이렇게 앉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나서 그 1시 50분에 이제 대통령이 경호차로 청사로 복귀했죠. 네, 그 이제 시간을 보면 조금 55분쯤 될 것 같습니다. 49분에 나왔습니다. 아, 예, 49분에 나왔으니까 예, 55분쯤. 어쨌든 경찰에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경호차를 타고 이동했죠. 아, 저는 경호차가 아니고요. 아니요, 대통령. 별도, 대통령께서는 먼저 이동하셨습니다. 경호선들하고. 그러니까요. 저하고 비서실장은 재관용차로 같이 타고 그 뒤로 네네, 따라갔습니다. 네네. 네. 근데 이제 그 청사로 복귀한 시간이 아까 증인은 1시 55분이라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한 시간은 해제 발표한 시간이 아침 04시 26분이에요. 한 2시간 한 2시간까지는 아니고 1시간 한 40분 정도 후인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나요? 뭐 제가 기억하고는 우선 그 총리가 들어오시고 총리가 또 그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하시고 그래서 일단은 국무위원들 소집하는 시간이 걸렸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때 저는 이제 해제할 때는 저하고 비서실장이 배석했는데 정식 문건을 만들어서 해제에 관련된 발제를 국방부 장관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뭐 행정적인 정리도 좀 있었을 거고, 그럼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 하기 전에 대국민 담화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또 담화문을 작성하고 이런 시간도 있을 거고, 그래서 뭐 그런 시간이 소요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국무회의 시간을 보면 04시 26분에 비상계엄 해제 발표를 했고 바로 그 다음에 04시 27분에서 29분까지 2분간 국무회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표를 하고 나서 국무회의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지침을 국무회의 여기를 하기 전에 국민들에게 먼저 알려드리는 게 도리다 그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하고 비서실장이 해제할 때는 대통령을 모시고 2층 브리핑실에 가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이 집무실에 올라오시고 저희들은 바로 또 국무회의장에 가서 해제하는 데 배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합참의 이제 전투통제실에 그 결심 지원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안에 지금 대통령께서 머무른 시간이 그때 한 뭐 그 10분 이상 지연이 되니까 그 인성환 2차장이 대통령을 빨리 모시고 나가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증인에게 전화했다는 거잖아요. 그걸 왜 빨리 모시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나요? 그 인성환 차장한테 전화를 한 경위를 물어보니까 인성환 차장은 통상 군에서는 그 자기가 지시를 받으면 직속 상관인 저한테 대통령을 수행해서 갑니다는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보고를 안 해서 일단 그걸 보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네. 그다음 본인 생각에 그 01시 31분이란 것은 인성환 차장하고 저하고 비아폰에 찍혀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 예, 전화를 해서 대통령이 좀 이게 10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뭐 오래 있는 거는 좀 그렇다 하면서 하여튼 어쨌든 빨리 모시고 가자. 장병들도 있고 계엄도 빨리 해제해야 되는데 뭐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저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그렇다. 그게 뭐가 그래서 그러니까 계엄이 국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해제를 의결했는데. 대통령께서 이제 군사 지휘실에 있는 것이 장병들이 보기에 뭐 적절치 않겠느냐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각제 45호증 24는 증거로 채택합니다. 의견 진술 기회 드리겠습니다. 소추 의원 말씀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엄의 조건은 헌법 제77조이랑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을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만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본능적으로 신원식 증인은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계엄을 반대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에 대한 경고성 그리고 짧은 계엄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경고성이라면 비상계엄 선포문에 옐로우 카드가 아닌 레드 카드보다 더 심한 야당과 국회에 대한 용어는 쓰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를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라고 표현했고 또 이게 야당을 지칭한 거라면 더 문제가 있을 텐데 국회 야당을 지칭한 걸로 보이는데요.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폐악질을 일삼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자 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게 국회에 대한 경고성과 어울리는 용어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줄탄핵, 예산 폭거, 특검 이런 것을 예를 드는데요. 이 탄핵과 예산과 특검은 엄연한 대한민국 국가에서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입니다. 그 권한 행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국회를 척결의 대상, 반국가 집단, 범죄자 집단의 소굴로 국회를 인식했다면 이것이 과연 경고성이었을까라는 의구심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에 대해서 줄탄핵 말씀하시는데 국회에 있는 저로서는 늘 거부권이라는 말로 돌려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무려 거부권은 역대 대통령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25차례 정도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말 경고성이었다라면 그냥 경고하면 될 것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는 엄연한 헌법 파괴 행위인 국회에 군대를 보내지 말았어야죠. 청구인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태연하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신원식 안보실장 등 많은 국무위원들이 이곳 헌법재판소와 국회 증인으로 지금 소환되고 있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고 내란죄로 중형을 받을 처지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늘의 별이라는 군 장성들이 수십 명이 지금 수사받고 내란죄로 중형을 받을 처지에 있습니다. 이것을 대통령 단 한 사람의 지시, 명령에 의해서 수행한 사람들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인식에 저는 동의할 수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기에 앞서 아무 일도 하지 말았어야죠. 그렇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그래서 오늘 또다시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국회 소추위원으로 법사위원장으로 간첩죄에 대해서 거대 야당이 막았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막은 적이 없습니다. 법안 소위나 그리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러 가지 조정할 필요가 있고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청회 등 그런 수기 과정을 거치자라고 해서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지 야당이 결코 막았거나 이것이 간첩죄가 무산됐다거나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증언 과정에서 나왔다시피 초급 간부에 대한 국방 예산은 정부의 편성권을 갖고 있는 편성을 자체를 하지 않은 걸 가지고 야당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참으로 비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나하나 팩트 체크도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또 야당에 대한 경고성 계엄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인께 의견 진술 기회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소추 위원장께서 이런 줄탄핵, 예산, 입법의 폭거가 국회의 권한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이 소추위원단과 민주당에서 만들어낸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들에게 어떤 군인들이 어떤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계엄 상황에서 경비와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정말 아무 일도 없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간첩법과 뭐 이런 그게 뭐 심사숙고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위헌적인 법들, 국익의 핵심 국익을 침해하는 법들을 아주 일방적으로 신속하게 국회에서 그렇게 많이 통과시켜 놓고 왜 이 간첩법은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계속 심사숙고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률안 거부권은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레이건 대통령도 이미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수백 건씩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방부 지휘통제실의 결심지원실에 제가 좀 시간 다른 사람들 보기에 조금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거기서 보려고 했던 것은 국회법이었고요. 근데 국방부에 국회법이 없는지 자꾸 뭘 검령집을 가지고 오는데 국회법이 없더라고요. 저는 사무실에서 나올 때는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못 봤습니다. 회의하다가 갑자기 바로 옆 건물에 지통실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해서 거기 딱 들어가니까 통과 이게 쫙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원식 의장과 의원들끼리 약간의 논란이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나서 이거를 계엄 해제는 해야 되는데 문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싶어서 국회법을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제대로 못 갖고 와서 국회법을 가지고 오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해서 읽고 있다가 이제 그 두 분이 오셔가지고 바로 제 방에 갔고 민정수석에게 이 문안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좀 검토를 해봐라 해서 그냥 그대로 수용해서 하는 거로 저걸 했고요. 그러고 나서 국방장관과 계엄사령관 박한수 총장을 불러서 군 철수시키라고 이제 지시를 했고, 그러고 이제 이미 국회 국무위원들은 비서실장이 다 불러놨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시간이 좀 걸린다고 그래서 국무위원들 오는데 계엄 해제시까지 그냥 기다릴 게 아니라 먼저 언론 브리핑을 국민들한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간단한 그 담화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게 다 됐다고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준비시켰다가 발표를 하고 나니까 이제 정족수가 다 차서 곧 국무회의 해제 국무회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그 전부터 계속됐지만 정족수가 채워져 가지고 5분밖에 안 한 국무회의라고 했는데 해제 국무회의는 1분밖에 안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간첩죄 개정 문제도 개정하기로 여야가 이미 합의를 다 해놓고 그 중국인 그 문제가 생기니까 갑자기 야당에서 보류한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백종욱 정인 오셨습니까? 예. 그 정인 신원식 정인께서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휴정하고요. 4시